진화부터 들어갈 거고, 우리 아는 그 진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다윈의 진화론까지는 우리 알고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 통합과학 때 배운 거?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면? 자연 선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죠? 자연 선택이 뭐야?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자연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형질이 선택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맞아요? 그게 이 다윈의 진화론의 그 중요한 내용인 건데, 변이와 자연 선택. 변이랑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고, 자, 그러면 일단 변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야 같은 종 안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예요. 형질이 뭐야? 형질. 형질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유전에서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형질이다 라고 하시면 뭐 엄지손가락이 펴지는지 굽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형질이었어. 맞아? 그 형질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형질이다라고 하는데, 요 형질들의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다르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변이라고 할 거고요. 요 변이 중에서 획득한 거 말고 아예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개체의 생존율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땅거북 나와 있는데, 땅거북이 원래 가랄라파고스 제도에 여러 마리 있었대. 원래 여러 마리 있었는데 실제로는 땅거북은 원래는 목이 많이 짧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목이 짧았어. 그런데 그 중에서 목이 긴 애들이 몇 마리 있었던 거야. 자, 그럼 목의 길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네요. 그쵸? 목이 긴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있는 거였는데, 이 땅거북이 다른 섬으로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해봤는데, 이동했더니 키가 큰 선인장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목이 짧았는데, 키가 큰 선인장만 먹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목이 긴 애들이 있었죠. 이 목이 긴 애들이 살아남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목이 길다라는 형질이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난 거였다면 자손한테 전달이 됐겠네요. 자손들도 목이 다 길었겠네요. 그렇게 해서 목이 긴 땅거북만 남았다, 자연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목이 긴 선인장에 적응하는 능력,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생존율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단 어떻게 일어나냐, 이 4단계 일단 외워주셔야 되는 단계고요. 첫 번째로 과잉 생산과 변이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한다. 일단 많이 생산을 해, 그치? 일단 많이 생산하고요. 그럼 그 많이 생산됐으니까 개체 수가 많은 거야. 원래 살 수 있는 그 적정량보다. 그럼 걔네 사이에 뭐가 일어나겠어?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과잉 생산된 애들끼리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맞아? 경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땅거북이 살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았어. 맞아? 많아서 그 중에서 짧은 거랑 긴 거 사이에서 경쟁하면 누가 이겼겠어? 긴 게 이겼겠죠. 긴 게 이 환경에 유리하니까, 적합하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자연 선택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끼리만 모여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더라.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도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과잉 생산, 그리고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진화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해보시면 과잉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잉 생산과 변이다라고 되어 있어. 이 이야기는, 이 변이는 목이 긴 선인장이 있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환경이 바뀌면서 이 형질이 선택된 거다라는 거예요. 변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선택된 거야. 나중에 어떤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 유전되는 변이가 있을 거다. 유전되는 변이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 말하는 걸 거고요. 됐을까요?
자, 이 네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갈라파고스제도 하시면 핀치새도 이야기 많이 했었죠. 핀치새 같은 경우 먹인 환경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양한 것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크고 단단한 씨앗 있으면 이거 깨먹어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부리가 어떻게 돼? 크고 두꺼운 요 부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거까지는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옆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 핀치 부리의 진화.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1970 몇 년이었지? 74년인가? 요 정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 그때부터 40년 동안 어떤 진화학자 부부들이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 그 40년 안에 가뭄도 있었고 엘니뇨도 있었고 되게 극심한 환경 변화가 있었대. 그래서 그때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 전이랑 후에 부리의 평균 크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부리가 큰 변이를 가진 개체가 원래 있었다? 근데 가뭄이 일어났더니 씨앗이 딱딱해진 거야. 가뭄 때문에 씨앗이 딱딱해지니까 그때 큰 부리를 가졌던 애들이 자연 선택된 거죠. 자연 선택돼서 그 이후에 부리 평균 크기가 점점 더 커졌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된 이야기고, 그래서 핀치 개체 수랑 부리의 평균 크기 변화 보시면 개체 숫자 자체는 당연히 가뭄 후에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든 애들 중에서 이 큰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가뭄 전보다 가뭄 후에 부리의 평균 크기 커졌고요. 평균 크기가 변한 까닭 해주시면 부리가 큰 핀치가 살아남고 작은 게 죽은 거야. 살아남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부리가 큰 핀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더 많아졌다. 이 중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평균 크기가 커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게 핀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그 앞쪽에 자연선택에 의한 기린의 진화 요거 있는데, 요것도 읽어보시면 아는 얘기죠. 목 긴 애들이 전달된 거 이야기하는 거고, 자연선택설의 한계점 나와 있는데, 자연선택설의 한계점은 그러니까 다윈이 처음 주장할 때 그때는 요 변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어서 그때까지는 아직 그냥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한계였고, 지금은 저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이론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게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 밑에 보시면 진화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요게 천재교과서에만 나와요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흥미로우니까 좀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첫 번째 화석 연구 가지고 할 수 있어. 그치? 화석 가지고 뭐 시조새 같은 거, 그쵸? 시조새 가지고 우리 공룡이랑 새의 그 연관관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 크라토나비스 화석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라토나비스라는 애가, 내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런 친구예요.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 밝혀진 지 얼마 안 됐고 20년대 들어서 밝혀진 친구로 알고 있고요. 이 친구가 공룡이랑 조류를 잇는 깃털 달린 육식공룡 화석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거다라고 보는데, 분명 새의 날개를 가졌어. 요 날개 부분은 새랑 비슷하대.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 뼈를 발견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골격이 공룡에 가깝대요. 그래서 요런 걸 발견을 한 거, 요거 가지고 실제로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 지리학적으로 지역마다 생물이 독특하게 나타나요. 캥거루 어디에밖에 없어? 캥거루 호주에 있죠? 얘들 알지?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대륙에만 유대류라고 이렇게 아이를 뱃속에 그 유관왕을 가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이렇게 지리적으로 격리된 다음에 거기에서 독특하게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조금 더 작은 부분에서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도 여러 섬마다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핀치가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리고 그 섬마다 환경이 달라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물지리학적 연구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해부학적 연구 되어 있어요. 요거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상동기관 있고 상사기관 있어. 여기서 상동은요 서로 같다는 거야. 완전히 같은 기관이라는 거고요. 여기 상사기관은요 유사하다는 거거든. 이건가? 상사, 유사할 때 사자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다는 거야. 그럼 상동기관은 뭐냐? 얘가 상동기관이야.
앞다리, 박쥐, 날개 다 다른 거죠. 근데 실제로 이루고 있는 골격들이 어때?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상동기관이라고 해요. 분명 다른 건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해봤더니 같다는 거야. 기본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기관이다, 상동기관이다 라고 할 거고, 자, 그래서 얘는 해부학적 기본 구조가 같은 거고요. 상사기관이다 라고 하시면 새 날개랑 잠자리 날개, 아니면 고래 지느러미랑 물고기 지느러미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걸 우리가 분명 달라, 분명 완전히 다른 기관인데 기능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상사기관이다 라고 불러요. 기능만 같은 거. 오케이? 상동기관이랑 상사기관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흔적기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흔적기관 뭐 있어요? 아는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되게 대표적인 거, 꼬리뼈. 꼬리 있어요, 우리? 꼬리뼈 형태로 남아있죠. 그리고 또 그 귀 움직이는 친구들 가끔 있는 거 알아요? 그 근육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럼 우리 아무도 없어. 왜 없어? 흔적기관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의 흔적기관 중에서 독특한 거 하나 있어요. 발가락. 침팬지 생각하면 발 가지고도 물건 집어요. 맞아? 근데 사람은 어때? 서 있는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침팬지처럼 발로 집었을 건데 현재는 그게 퇴화하고, 사실 흔적기관은 퇴화해서 그게 기능을 안 한다는 아니고요. 기능이 바뀌거나 좀 적어진 경우에도 흔적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흔적기관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상동, 상사, 흔적기관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진화 발생학적 연구 있어요. 얘가 포유류고요. 얘가 조류인데 배야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 아가미틈이라는 거 있고요. 뭐 사람은 귀나 목의 어떤 구조를 좀 변화할 거고, 조류도 있고, 그 다음에 꼬리 있어요. 이거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척삭이라는 것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척추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배아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야, 척추동물들. 그래서 이 발생 단계 하시면 수정란에서 개체되는 요 과정이었고요. 요 과정에서 성체는 분명 다르게 생겼는데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척추동물에서 나타나는 거고, 무척추동물은 담륜자 유생 시기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우리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나오긴 할 건데, 제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쟤도. 이렇게 생긴 친구거든. 자, 이게 담륜자 유생이고, 그 구조는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난대요.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무척추 동물에 되게 많은 애들에서 이 담륜자 유생 시기를 거친다라고 해요. 이거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진화 발생학적 연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자 진화학적 연구 되어 있어. 그 중에서 우리 요 사이토크롬 C라는 거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 옆에 나와 있어.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단백질인데 세포호흡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 사이토크롬 C가 너네 2학기 때 그 내용은 나오는데 요 단백질 이름은 안 나올 거야, 어차피. 그래서 그냥 요거 이용한다.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어떤 단백질, 이 단백질을 염기서열 이용할 건데, 마이토콘드리아 가진다는 건 진핵생물들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요 진핵생물들은 다 사이토크롬 C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랑 침팬지는 똑같아요. 차이나는 아미노산 개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효모랑은 56개 차이 난대요. 그러면 사람이랑 비슷한 게 침팬지겠니? 효모겠니? 침팬지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끔 혹시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랑 원숭이보다 사람이랑 침팬지가 더 가까운 관계다, 더 가까운 친척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저 얘기야. 원숭이보다는 침팬지랑 요 사이토크롬 C의 아미노산 서열 차이가 훨씬 덜 난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서로서로의 관계, 가까운지 먼지 그 관계를 우리가 유연관계라고 불러. 처음 나오는 단어라서 이 유연관계라는 단어는 기억해주세요. 생물종 사이의 관계가 가까운지 먼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유연관계라고 부를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핵심 체크 풀고 갈게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두 글자야.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고요.
자, 자연선택. 처음은 과잉 생산과 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겠죠? 생존 경쟁 일어나요. 자, 경쟁 일어나고 나서 적합한 애들이 선택될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화가 일어난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과잉 생산과 변이에서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고,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는 유전되는 뭐가 있다? 변이가 있더라. 변이가 이미 있는 거였다. 그 중에서 환경 바뀌면서 선택된다. 자,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같은 종의 고양이에서 개체마다 털색이 다른 거. 변이야, 아니야? 변이 맞죠? 형질 차이, 변이고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유전자의 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난 경우 자손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거북 목이 긴 변이가 환경에 적응했죠. 틀렸다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모가 있는 집단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무엇이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다?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거. 변이가 있는 집단이었겠죠. 변이가 있는 집단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전달되는 거. 이게 자연 선택인 거지. 자, 그 다음 3번. 첫 번째가 뭐야? 과잉 생산과 변이죠. 그 다음 경쟁이 일어나야겠죠. 경쟁이 일어나면 그 중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진화가 일어날 거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갈라파고스 제도에 목 길이의 변이가 있는 땅거북이 많이 살고 있었다. 땅거북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목이 어떤 땅거북이 생존에 유리하다? 긴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목이 긴 땅거북이 목이 짧은 땅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을 것이고,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서 목이 긴 종이 번성했을 것이다. 오케이? 자, 다음 5번. 여러 생물의 사이토크롬 C의 아미노산 사열을 비교해서 나타낸 건데, 사람과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까운 생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라고? 차이난 아미노산 개수가 0인 침팬지 하시면 되겠죠? 가장 먼 거는 56개인 효모 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개체군 진화의 원리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개체군 진화 들어가기 전에 유전자 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전자 풀, 요거 이 풀이 말 그대로 풀이야. 진풀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수영장 할 때 그 풀이요. 자, 그래서 유전자 풀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림 보시면 큰 수조에 들어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자, 유전자 풀은 한 개체군에 속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 전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여러 개체가 있어. 그리고 요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그쵸? 개체군 내 개체의 유전자형은 왼쪽 그림이랑 같았는데, 우리가 유전자 풀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유전자 풀은 그 대립 유전자 전부다. 대립 유전자만 지금 다 떼놨지. 맞아? 이 대립 유전자를 우리가 유전자 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립 유전자 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체군에 속한 개체들은 서로 잠재적인 교배 상대이므로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 되어 있는데, 저 유전자 풀이 왜 중요하냐면, 유전자 풀에 있는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맞아?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 확률이 얘 빈도만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 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잠재적인 교배 상대다라는 뜻이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개수 셀 수 있고요. 그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빈도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빈도 구해주실 거예요. 대립 유전자 빈도. 이 개체군에서 특정 대립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라지 A의 빈도를 물어보시면 전체 몇 개인지 세시면 돼요. 전체 몇 개인지 세시고, 그럼 24개인가 봐요. 전체 24개 중에
라지 A가 쌤엔 10개 있나 봐요. 그럼 빈도는 24분의 10이다 해주시면 되고, 스몰 a는 전체 24개 중에 14개 있구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빈도 구할 수 있겠죠? 이 빈도 계산하는 문제 여기서 일단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이 대립유전자 빈도를 계산을 한다는 거 어디다 써야 돼? 어디다 쓸 거냐면, 우리가 이 대립유전자 빈도가 바뀌었을 때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거예요. 자, 개체군의 진화인데, 다시 개체군의 진화야. 우리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 종의 분화랑 달라요.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개체군 수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소진화라고도 부르고요. 개체군의 진화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작은 진화라는 거야. 큰 사이즈의 실제 종의 분화까지 안 일어나도. 그래서 이 개체군의 진화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풀의 변화, 그러니까 대립유전자 빈도의 변화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 개체군에서 대립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면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실 거고요. 그래서 개체군의 진화 과정에서 개체군의 유전자풀을 구성하고 있는 대립유전자 빈도가 바뀔 거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밑에 있는 탐구 자료창처럼 여러분한테 대립유전자 몇 개인지 드릴 거고요. 여러분 빈도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개체 나와 있고 유전자 다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에서 대립유전자 개수 구했죠? 빈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화했을 경우에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기로 했지? 지금 첫 번째 세대에서 대립유전자 라지 A는 0.5예요. 두 번째 0.7, 세 번째 1이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0.5에서 1까지. 바뀌었죠? 그럼 진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났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토끼가 진화한 게 아니라 요 토끼 개체군에서 진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몰 a도 0.5에서 0.3, 0까지 바뀌고 있으니까 마지막 화살표 뒤에 서술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구나.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변했으므로 토끼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요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제. 0.5에서 1까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도 0.5에서 0.6으로만 바뀌어도 문제들에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조금만 바뀌어도.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됐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면서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나네? 유전자 풀이 바뀌었을 때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건 유전자 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배울 거고요. 외우실 거고요. 요 옆에 암기회로 나와 있어요. 4가지.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유전자 흐름 4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유전적 부동에서 부동은 그 떠다닌다는 거야. 부유하다 할 때 그런 거 있지. 부유해서 움직인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떠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유전자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돌연변이는 너네 뭐라고 알고 있어? 돌연변이? 솔직하게 우리 돌연변이다라고 하면요, 그냥 상식적으로 뭔가 바뀐 거 정도로 생각해요. 뭔가 없던 거 튀어나오는 거, 뭔가 바뀌는 거, 그치?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돌연변이를 정의하자면 DNA의 염기서열에 변화가 생기는 것, 요걸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DNA의 염기서열이 바뀌는 거야. 실제로 형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돌연변이는 DNA의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내 팔에 있는 체세포의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때문에? 자외선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거야. 그치? 내 체세포의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내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면 그게 내 자손한테 전달이 될까? 아니야. 생식세포가 될 세포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 세포들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자손한테 전달이 안 돼요. DNA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체세포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밑에 특징에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게 그 얘기야. 체세포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체세포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일부 생식세포라든지 생식세포가 될 세포에 일어날 돌연변이는 전달될 수 있어요. 그건 맞지만 세세포에 일어난 경우 전달 안 된다. 요거 일단 확인해 주셔야 되고,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자외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만 유전이 될 거야.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가 유전이 되니까 없었던 거, 원래 라지A밖에 없었던 부모 세대. 근데 생식세포에 스몰 a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게 자손에 전달이 됐네요. 대립유전자 종류 늘어났죠? 빈도도 바뀌었죠? 맞아요? 이렇게 유전자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돌연변이의 예시로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에서 돌연변이 생기는 거. 이 중에 하나만 바뀌는 거였어요, 미설. 요 가운데 거 하나만. 그쵸? 자, 그 다음에 초파리 눈 색깔 바뀌는 거 있거든요. 지금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색깔이 달라. 흰색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이 있는데, 돌연변이 초파리는 색깔이 다르다. 오케이?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돌연변이는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선택 있어요. 방금 했던 말 그대로 써있는 거야. 자연선택이 뭐였어? 개체군에 원래 뭐가 있어? 변이가 원래 있었어. 그 중에서 누가 자연선택돼요? 생존에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연선택되는 거죠. 맞아요? 변이가 있는 개체군에서 자연선택이 일어나면 생존에 유리한 거, 목이 긴 걸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빈도가 증가할 거야. 맞아요? 생존에 유리한 게 스몰 a래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스몰 a만 남고 라지 a가 사라졌네. 맞아? 자연선택에 의해서 부모 세대랑 자손 세대에서 유전자풀이 지금 달라진 거 보일까요? 이렇게 자연선택에 의해서 개체군 유전자풀 변할 수 있고, 이것도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징 일단 읽어보면 자연선택은 특정 형질을 지닌 개체의 생존율을 높여준다. 그래서 그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서는 지금 스몰 a가 늘어난다. 빈도가 증가하죠. 자, 그래서 생존율이나 번식률을 높이는 데 유리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스몰 a가 많아질 거다. 많은 세대를 거쳐서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주시는데,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왼쪽은 딱정벌레 개체군 있는데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노란 거랑 갈색이랑. 보여요? 노란 거랑 갈색이랑 있거든? 근데 딱 봐도 어떤 게 잡아먹기 쉬워 보여? 누가 눈에 띄어요? 노랑이 훨씬 눈에 띄죠? 노랑은 많이 잡아먹혔겠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갈색이었던 거고 불리한 게 노란색인 거죠? 그렇게 잡아먹힘으로 인해서 갈색이 자연 선택된 거야. 그리고 이 갈색은 유전되는 형질이었어요. 그래서 갈색 개체가 증가했다. 유전자 풀도 변화한 거겠죠? 갈색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빈도가 증가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무환자나무벌레라는 거 있어요. 생각보다 그림 되게 잘 그려온 거야. 저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 종자 안에 있는 걸 먹고 사는데, 이게 모간주나무라는 거랑 풍선덩굴이라는 거 있는데 요 둘 종자까지의 길이가 달라. 길이가 다른데 모간자나무가 아마 나중에 어디에 들어갔을 거예요. 얘도 한 70년 만에 바뀐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사이에 모간주나무가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모간주나무가 많아지니까 무한자나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잎이 짧은 애들이 살아남았네, 보니까. 맞아? 실제로 얘네가 이 길이가 딱 맞을수록 살아남기 유리하다고 해요. 종자까지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 모간주나무 종자 짧은 모간주나무가 많은 데에는 잎이 짧은 애들이 많이 살아남고, 풍선덩굴이 있는 데에는 긴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무한자나무별내에서 자연선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유전적 부동 이야기 있어. 유전적 부동 있고 밑에 단어 해석 보시면 떠다닌다는 거야. 떠다니고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부동이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두 가지 배울 건데요. 병목 효과랑 창시자 효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병목 효과는 진짜 너는 생각하는 그 병목 맞아요. 병목 효과라는 거 있는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원래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다 섞여 있었대. 내가 이거를 흔들어서 구슬을 뺄 거야. 그럼 내가 저 중에서 빨간색만 타겟해서 뺄 수 있어? 초록색만 타겟할 수 있어? 안 돼요. 그냥 흔든 거야. 그랬을 때 빨간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다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정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인 거야. 완전 우연에 의해서 뭔가 좀 줄어들었는데 우연에 의해서 누가 다 죽거나 뭐 사라졌어.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의 비율이 원래 처음이랑 똑같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병목효과야. 확률적으로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병목효과 보시면 가뭄, 홍수, 산불, 질병, 지진, 남획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지금 많이 줄어든 거야. 많이 없어졌어. 그 중에서 살아남은 개체를 우리가 타겟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야. 생존하거나 사라지는 개체가 무작위로 정해질 거야. 그래서 그 무작위성에 의해서 새로운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걸 우리가 병목효과라고 하고 예시로는 북방코끼리 바다표범이라는 거 있어요. 이름 긴데 쟤네를 사람이 잡은 거야. 사람이 잡았는데 내가 저 중에 어떤 애만 딱 노려서 까만 애만 다 잡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획으로 진짜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거나 다 죽인 거야. 내 눈에 띄는 대로. 그랬더니 살아남은 애들이 다른 거예요. 원래 있었던 애들이랑 좀 다른 애들이 살아남았어. 빈도가 다르게 살아남았어. 지금 처음에는 뭐 갈색도 있고 까만도 있고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었는데 살아남은 애들 보니까 갈색이랑 흰색이 대부분이네요. 맞아? 대립유전자 빈도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병목효과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병목효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창시자 효과인데 창시자라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느낌이야? 한국어 단어로도?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새로 만드는 거. 창시자 효과다라고 하시면요. 원래 기존 개체군이 있었다? 원래 섬이 하나 있었어. 근데 다른 섬으로 나비 몇 마리가 움직인 거야. 근데 움직일 때 이 비율 맞춰서 팀을 구성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 몇 마리가 우연히 이동하는 거예요. 맞아? 우연히 이동하다 보니까 흰 애들은 못 따라오고 까만 애랑 갈색 애만 따라왔네. 보여요? 그래서 우연히 새로 이쪽에서 창시자가 되었는데 대립유전자 빈도가 실제랑 원래 기존이랑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 우리가 요걸 창시자 효과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 확인하면 개체군에서 일부 개체가 얘도 우연성이야. 우연히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 나와서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분리되는 개체가 어떻게 정해진다? 무작위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부동에 중요한 건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아무도 의도하지 않고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기존 개체군과 달라지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 나온 개체 수가 적을수록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대. 지금 여기 기존 개체군에서 총 몇 마리 있니? 한 15마리? 16마리 정도 그려놓은 거 같은데 15마리 그려놨네요. 이 중에 10마리가 떨어져 나오면 많이 다를까? 지금 3마리만 떨어져 나온 그림 그려져 있는 예시에 비해서 10마리 떨어져 나왔을 때 기존이랑 많이 다를까? 10마리나 나오면 흰색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똑같이 5대5대5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맞아? 5대5대5는 아니네. 어쨌든 맞아? 그러니까 지금 개체수가 3마리밖에 안 되니까 이 중에 하얀 게 포함이 안 된 거지.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 나온 개체수가 적을수록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크다라는 게 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예시는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하셔서 유전적 부동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라는 거. 우연한 사건이고요. 우연하다 보니까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병목효과랑 창시자 효과. 그 다음에 요 옆에도 나와도 있는데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래 개체군의 유전자 풀과 달라질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5에서 3마리 떨어져 나왔을 때랑
5마리에서 3마리 떨어져 나왔다고 해볼게. 갈색 2개 있고 까망 2개 있고 하양 하나 있었어. 이렇게 여기서 3마리 떨어졌을 때랑 요 15에서 3마리 떨어졌을 때 언제 유전자풀이 더 많이 바뀌겠어? 언제 유전자풀이 훨씬 많이 바뀌겠어?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완전 달라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온 게 작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까만 거랑 갈색이랑 훨씬 더 많았어. 원래 하얀 거랑 다 많았으면 무작위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 대림유전자 빈도 유전자풀 자체가 많이 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개체군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조금만 죽여도 유전자풀이 많이 바뀔 거야. 대림유전자가 사라질 수도 있어. 아예.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유전적 부동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전자 흐름 있어요. 유전자 흐름은 말 그대로 흐른다는 거야. 유전자가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이동할 거야. 개체군 사이에서 개체 이주가 일어난대. 그림 보시면 서쪽이랑 동쪽에 산맥을 사이에 두고 서쪽이랑 동쪽에 사슴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그림 보니까 좀 노란 애들이 많고 좀 까만 갈색 애들이 많죠. 맞아? 그럼 분명 유전자풀이 많이 달랐어. 대림유전자 빈도가 완벽하게 달랐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 산맥 타고 누가 좀 넘어갔네?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누군가가 길을 잘못 들어서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고 얘랑 얘랑 종이 같았다면 얘랑 얘랑 교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전자풀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유전자 흐름이라고 하고요. 유전자 흐름도 개체군의 유전자풀을 변하게 해서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랑 첫 번째, 이걸로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이 요거였어. 원래 상황이. 근데 두 번째 상황이 얘네 있고 여기에 요게 합쳐진 거잖아. 그러면 유전적 차이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두 개체군 사이에서? 유전적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맞아? 지금 완전 노란 애만, 갈색 애만 있다가 지금 오른쪽에 갈색 애랑 노란 애랑 공존하게 생겼잖아. 그럼 유전적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좋은 분화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전자 차이를 줄이기도 하고요. 실제 유전자 차이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동물 개체군에서는 특정 대림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다른 개체군으로 직접 이주할 수 있어. 동물은 요게 가능한데 식물은 직접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대신에 꽃가루는 이동할 수 있어. 누가 옮겨줘? 벌, 새. 맞아요? 그 꽃가루가 움직일 수 있어. 물론 바람도 가능할 거예요. 요 꽃가루를 통해서 유전자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식물은 못 일어난다 아니에요. 꽃가루가 움직이면 그 안에 새로운 유전자 들어갈 거고 유전자 흐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 있어요. 한 개체군에 속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림 유전자 전체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요걸 우리가 유전자 풀이라고 부르고요. 개체군에서 특정 대림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 빈도는 빈도인데 대림 유전자 빈도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개체군의 진화는 개체군에서 일어난 유전자 풀의 변화, 즉 대림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이다. 요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네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가 돌연변이 있죠. 그 다음에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까지 있다. 자, 그 다음 유전적 부동에 두 가지 있었어. 뭐랑 뭐 있어? 자연재해나 남획 등으로 개체군의 크기 줄어드는 거. 병목효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개체군에서 일부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우연히 떨어져 나가는 거. 상시자 효가 있죠. 자, 그 다음 1번 문제 보시면 진화의 유전자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건데 생물의 진화는 한 개체의 변화이다.
우리 진화는 한 개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개체에서도 진화 일어나겠지만 한 개체만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자, 그다음 같은 개체군에 속한 개체들은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 같은 개체군에 속해 있으니까 공유해야 되고요. 그다음 진화가 일어나도 개체군의 유전자 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진화가 유전자 풀 변하는 거라며. 그다음 유전자 풀은 개체군의 유전적 특성을 결정한다. 그렇겠죠. 자, 그다음 2번에 대립 유전자 라지 A랑 스몰 a의 빈도는 구해주실래요? 얼마랑 얼마인지? 라지 A의 빈도 얼마죠? 전체 몇 분의 몇으로 구해야 될까? 전체 대립 유전자 개수 몇 개예요? 라지 A란 유전자형에는 라지 A가 2개 들어있는 거지. 라지 A 2개 가진 게 96마리네? 그러면 라지 A가 96 있는 거고, 라지 A 스몰 A가 48이니까 라지 A 48개, 스몰 A 48개, 스몰 A 6마리, 6개, 6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 대립 유전자는 300개네요. 그 중에 라지 A 몇 개야? 더해주시면 240 나온대요. 맞을까요? 스몰 A는 300분의 60이고요. 계산하시면 0.8, 0.2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오케이, 빈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다음 옆에 3번.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체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 유전된다, 자손한테. 체세포는 유전 안 되죠. 생식세포에 일어난 거 유전돼야 되고요.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한다. 요게 자연 선택이죠. 유전적 부동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작을수록 크게 나타날 거고요. 유전자 흐름 일어나게 되면 개체군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감소한다. 줄어든다. 자, 그 다음 4번. 이거 뭐야? 어떤 그림일까요? 생존에 유리한 것만 살아남았네? 그쵸? 이걸 우리가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표 자료 분석 1번 있는데, 요거는 빈도 각각 구해주시면 되고요. 가랑 나에서 그 다음에 진화했는지 아닌지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요건 집에서 아마 혼자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뭔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은 뭐야? 뭐에 대한 설명이죠? 기억. 생존에 유리한 게 살아남은 거. 이게 자연 선택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우연한 사건 되어 있어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유전적 부동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대립 유전자가 이동했네, 움직였네요. 이걸 우리가 유전자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아예 그림에 나와 있네요. 돌연변이. 없었던 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는 문제 푸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완자는 여러분 숙제, 일단 완자 개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완자 숙제는 269쪽까지 먼저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그리고